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여러분께서 가장 사랑해주신 이야기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지리산자락 매봉고개 아래엔 매치골이라 불리는 작은 산골 마을이 하나 있었다. 들길이 험하고 겨울이 길어 해는 3번 늦게 뜨고 배고픔은 3번 먼저 온다는 외진 곳이었다. 그 마을 끝자락엔 초라한 초가집 한 채가 바위 틈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 있었다. 그 집엔 늙은 어머니 최씨 부인과 다리를 저는 외아들 봉길이 살고 있었다. 봉길은 어려서 앓은 열병 탓에 왼쪽 다리에 힘이 없었고 곧은 발걸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런 몸으로도 먹고 살자고 날마다 산에 올라 장작을 지고 내려왔지만 지게는 가벼웠고 그의 삶은 늘 무거웠다. 최씨 부인 또한 병든 몸을 이끌고 새벽이면 들로 나갔다. 봄이면 나물 캐고 여름엔 버들잎을 따고 가을엔 도토리를 주워왔다. 허나 눈 덮인 겨울엔 남는 건 발자국뿐, 손에는 아무것도 들린 게 없었다. 끓일 것도 지을 것도 마땅치 않아 배를 고른 날이 더 많았다. 어머니, 오늘은 뭐 좀 드셨습니까? 도토리 주워다 묵을 써서 몇 숟갈 떠먹었으니 내 걱정은 말아라. 이 늙은 것보다 너 몸이 더 걱정이다. 그렇게 하루를 버텨내도 한 끼 밥상을 온전히 차려낸 날은 손에 꼽혔다. 장터에 진 외상은 해가 바뀔수록 늘어나 이름 석자 적힌 장부는 이젠 두루마리처럼 말아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치골에 다시 장돌림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름은 성만복. 거칠고 검은 수염을 기른 사내로 장터 근처에서 성질 고약하기로 이름난 인물이었다. 성만복은 먼지 묻은 장부를 품에 넣은 채 최씨 부인의 허름한 초가를 찾아왔다. 초가 문 앞에 앉은 최씨 부인은 그를 보자마자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헛기침부터 삼켰다. 성만복은 묵직한 걸음으로 마루 끝에 걸터 앉았다. 마당에는 바람 한 점 없는데도 그녀의 손끝은 자꾸 떨렸다. 그리고 그가 꺼낸 것은 쌀자루가 아니라 외상 이름이 가득 적힌 장부 한 권이었다. 최씨 부인, 그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나도 손 털어야 할 때가 됐소. 장부에 적힌 글자가 사람을 눌러 죽일 지경이니. 장부를 한 장 넘기자 최씨 부인의 이름 아래엔 곡식, 장, 멸치, 소금, 생강. 살아보겠다고 외상낸 품목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빚은 빚이고 도리는 도리다만 나도 사람이요. 이만큼 봐줬으면 이젠 갚을 때도 되지 않았소. 성만복은 장부를 툭 덮으며 입꼬리를 삐죽 올렸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부를 슬쩍 어루만졌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묵은 종이의 질감이 마치 사람 목줄이라도 되는 것 마냥 뻣뻣하고 무거웠다. 성만복은 고개를 숙이며 서 있는 최씨 부인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최씨 집이 외상 갚기 힘든 형편이란 걸 내가 왜 모르겠어? 그래서 말인데 이 많은 외상 없던 셈으로 돌릴 수 있는 방도가 하나 있긴 있소만. 최씨 부인은 두 눈을 크게 떴다. 허나 그 제안은 기대라기보다 불길한 예감에 가까웠다. 무슨 방법이요? 그녀가 묻자 성만복은 입꼬리를 다시 한번 말아올리며 말했다. 내게 딸이 하나 있어. 근데 그 아이가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지. 어디다 내놓기도 민망한 계집인데 나이는 잘 대로 작고 그렇다고 평생 집안에 묶어둘 수는 없는 노릇이잖소. 그는 장부를 품에 넣으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모자라긴 해도 심성은 착한 아이요. 그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준다면 이 장부는 여기서 끝내드리리다. 최씨 부인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장부를 툭툭 흔들어대며 말을 이어가는 그 모습은 듣는 사람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모자란 딸을 이 집에 들이겠다는 말은 누가 들어도 곤란한 짐을 억지로 안겨주려는 소리였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빚값 대신 드리란 말이오. 그녀의 말에 성만복은 삐죽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은 사람이지요. 허나 그게 멀쩡한 계집이었으면 내 어찌 빚이랑 맞바꾸자고 말이나 꺼냈겠소. 계집에 하나요. 그저 주는 겁니다. 만약 정 내키지 않는다면 이 외상장부 관아에 넘기지요. 현감 어르신 손에 가면 당신 아들은 매맞고 당신은 종살이로 나갈 팔자일 텐데. 길고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다. 그제야 성만복은 장부를 품에 넣고 일어났다. 그럼 내 그리 알고 가겠소. 그 아이를 잘 부탁하오. 성만복이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봉길이 지게를 내려놓고 집으로 들어섰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최씨 부인은 무어라 대답도 못하고 봉길 주변을 서성거리기만 했다. 아들에게 모자란 계집 아이를 네 처로 드려야겠다는 말을 차마 꺼낼 수가 없었다. 봉길이 눈치를 채고 다가왔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거요? 그제야 최씨 부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은 말이다. 좀 전에 성만복이 다녀갔다. 외상값을 못 갚으면 관아에 일러 바치겠다더라. 그런디 그자가 자기 딸 하나를 우리 집에 들이면 외상을 없던 걸로 하겠다는구나. 봉길은 눈이 커졌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그 사람 딸을 들이다니. 최씨 부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아이가 정신이 조금 모자란단다.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세상 물정도 모른단다. 그런 아이를 네 처로 들이는 게 내가 어찌 속이 편하겠니? 잠시 말이 끊겼다. 방 안은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봉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집에다 다리까지 불편한 저한테 어느 누가 시집을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처자라도 저한테 시집 오겠다는 것만 해도 그저 고마운 거지요. 그 말에 최씨 부인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가에 작은 물방울이 맺히고 있었다. 해가 산마루 너머로 기울 무렵 맺히골 끝자락 초가 앞에 먼 길을 걸어온 낯선 소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들꽃이 흐드러진 고갯길. 그 아래서 복수는 맨발로 서 있었다. 저고리는 헤어졌고 머리는 반쯤 풀린 채 두 손에는 어디서 꺾어왔는지 모를 들국화 몇 송이를 꼭 쥐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 들판에서 놀다 돌아온 아이처럼 해맑은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최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초가집 앞에 선 복수는 최씨 부인을 보더니 느릿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 왔어요. 우라부지가 여기로 가래서. 한참을 걸어온 듯 지친 기색이 역력한 아이가 마당 끝에 모습을 드러냈다. 걸음은 느렸고 말투는 어눌했으며 눈빛은 자꾸만 허공을 헤맸다. 누가 봐도 세상살이에 익숙한 아이는 아니었다. 아버지가 가라 해서 여길 왔단 말이냐? 최씨 부인이 조심스레 묻자 복수는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여그가 내 시집이라 해서요. 그녀는 두 손에 들고 온 들꽃을 최씨 부인 앞에 조심스레 내밀었다. 말없이 받아든 최씨 부인은 왜인지 그 들꽃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참말로 이상한 계집이었다. 어딘지 모르게 빠져있고 어딘가 모르게 허술하며 누가 봐도 모자라 더 눈에 밟히는 아이였다. 이게 내 며느리란 말이냐? 최씨 부인은 마른 입술을 닫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숨인지
체념인지 모를 긴 숨이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복순이 마당 끝에 서 있을 무렵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방문이 열리고 아들 봉길이 무릎을 짚으며 절뚝이는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마당 한복판에 서 있는 복순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복순은 고개를 들고 지붕 쪽을 보며 싱긋 웃더니 말했다. 참새랑 같이 나왔다. 봉길은 무슨 말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다. 방금 전 처마 끝에서 참새 한 마리가 활활 날아가는 게 보였다. 복순이 손가락으로 지붕을 가리키며 말했다. 참새가 먼저 푸드득 날고 그 다음에 오라버니가 나오시길래요. 우리 할매가 그러던디 그런 날은 복이 들어온대요. 오라버니가 지 신랑 맞쥬? 저 시집 참말로 잘 온 것 같구먼요. 봉길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무어라 대꾸하고 싶었으나 도무지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 복순이 멋쩍게 웃으며 다가왔다. 저는 복순이에요. 외상값 갚으러 왔어요.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속삭이듯 덧붙였다. 울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우리 집이 외상을 많이 지어서 내가 여기 와야 빚이 사라진다고. 그 말에 봉길은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사실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복순이 애처로워 보였다. 봉길은 자연스레 신발도 신지 않은 복순의 발에 시선이 갔다. 발 안 아프오? 예? 발이요? 복순은 눈을 껌뻑이며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맨발로 저 고갯길을 넘었잖소. 흙이 거칠고 돌이 많아 발이 까졌을 터인데 안 아프냐고 물었소. 복순은 그 말을 듣고 머리를 긁적였다. 복순의 발은 여기저기 흙대가 묻었고 군데군데 긁힌 자국도 있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몰랐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엔 그냥 걷다 보니 아픈 줄도 몰랐네요. 그 말에 봉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복순을 마루에 앉혔다. 부엌에서 데운 물과 수건을 들고 나와 말없이 한 손으로 복순의 발을 잡았다. 그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복순의 거칠고 때 묻은 발바닥을 닦아주며 말했다. 내일 장에 가서 집신 하나 사오리다. 그러니 이젠 맨발로 다니지 마시오. 봉길은 발을 닦은 수건을 접고 말없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누군가의 다정한 손길이었다. 조심스럽고 따스한 그 온기에 복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렀다. 복순이가 시집 온 지 며칠이 지났건만 집안은 고요해지기는커녕 도리어 더 뒤숭숭해졌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복순이 때문에 최씨 부인의 속은 매일같이 부글부글 끓었다. 장에 가서 말린 생선을 사오라 했더니 멸치를 사오질 않나. 닭모이 좀 퍼주라고 하니 밥상에 따끈한 밥 한 그릇에 김치를 차려 들고 가선 닭들한테 천천히 잡숴요. 하고 있는 거였다. 빨래를 시키면 물장난만 치고 있고 설거지를 시키면 그릇이 반은 깨졌다. 며느리를 들이면 허리가 펴질 줄 알았건만 최씨 부인은 쉬기는커녕 일이 더 늘었다며 하루에도 몇 번이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며느리를 들인 게 아니라 5살짜리 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은 셈이니 원참. 그 모습을 지켜보던 봉길은 엉뚱하기 짝이 없는 복순의 모습이 그저 귀여워 말없이 웃어 보였다. 어느 날 점심 무렵이었다. 봉길이 철을 봤다는 소문을 들은 이웃 부인 몇 명이 슬금슬금 최씨집 마당으로 몰려들었다. 아니, 봉길이가 색시를 얻었다면서? 이웃 부인이 대문을 슬쩍 밀며 속삭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부인이 고개를 푹 내밀며 말을 보탰다. 그러게 도대체 어떤 처처가 시집을 왔을까? 얼굴 좀 보자 하고 왔지 뭐유.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던 시어머니는
부인들이 마당에 들어오는 걸 보고는 얼굴이 하얘졌다. 복순이 또 무슨 엉뚱한 말을 내뱉을지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며느리가 어딘가 모자란 아이란 걸 이웃들에게 들킬까봐 노심초사였고, 아무리 사정이 딱했어도 다리가 불편한 아들에게 그런 계집을 맺어줬다고 수군댈까봐 걱정이었다. 방 안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런 티를 낼 수는 없었다. 최씨 부인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부인들을 마루에 앉혔다. 그리고는 복순을 부엌으로 조용히 불렀다. 며느라, 손님들 오셨다. 가서 점심상 좀 차려봐라. 있는 반찬으로 대강 보기 좋게, 알겠지? 보기 좋게, 응? 복순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기 좋게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어머님. 쌀이야 애당초 없었고 남은 콩 한 줌, 덩이로 남은 된장, 말라붙은 더덕 몇 개, 그리고 고구마 3덩이. 복순은 이리저리 재보다가 고구마 3덩이를 찐 뒤 절구에 넣고 정성스레 찢기 시작했다. 이렇게 쿵쿵 찌으면 떡처럼 되겠지? 고구마를 찢던 중 옆에 놓여있던 삶은 율무 바가지를 실수로 건드리고 말았다. 그 바람에 율무 한 줌이 고구마 반죽이로 툭 떨어져 버렸다. 어머, 이거 어쩌지? 에잇, 모르겠다. 그냥 같이 섞어버려야겠다. 복순은 손으로 휘휘 저어 그대로 섞어버렸다. 잠시 후 복순이 상을 들고 나왔다. 호박잎국, 고구마떡, 된장 더덕구이, 콩밥. 차려나온 음식을 보니 최씨 부인은 속이 타들어갔다. 또 별 희한한 걸 만들어 왔구먼. 에휴, 이걸 입에 댈 수나 있을런지 모르겠네. 먼저 한 부인이 조심스레 고구마를 한 입 떼어 먹었다. 잠시 후 그 표정이 바뀌었다. 실수로 율무가 섞인 고구마떡은 은은한 단맛에 톡톡 씹히는 고소한 식감이 더해졌다. 몸에 뭐가 톡톡 씹히는 게 이게 참말로 묘하게 맛있네. 이 떡 고구마만 찌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배운 거유? 복수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배운 건 아니고요. 고구마 찌타가 옆에 있던 율무를 쏟아버려서 버리기 아까워 그냥 섞어버린 건디요. 부인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야, 실수로 만들었단 거요? 그래도 이게 어지간한 떡보다 낫다니까. 고구마 떡. 이거 장터에 내놔도 잘 팔리겠는데요? 색시가 요리 솜씨가 있구만. 국도 구수하고 더덕구이도 맛있게 잘 구웠고. 최씨 부인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녀는 체면 구기지 않게 하려고 그저 점심상이나 하나 차려보라 했을 뿐인데 그게 사람들의 입맛에 맞아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혼자 마당가에 멍하니 서 있던 최씨 부인은 복순이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혼잣말을 뱉었다. 진짜 이상한 계집이구먼. 그러고는 고개를 살짝 흔들며 방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순을 돌아보았다. 복순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상이 비워진 그릇을 닦고 있었다. 따뜻한 봄날 최씨 부인은 복순이에게 호박씨가 담긴 바구니를 주며 당부했다. 며느라, 마당 옆밭에 호박씨 좀 뿌려놔라. 장마 오기 전에 뿌려야 싹이 난다. 복순이는 예 하고 대답하곤 씨앗 바가지를 들고 씩씩하게 나갔다. 그런데 한참 뒤 황씨가 불같이 달려왔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허락도 안 받고 우리 밭에 왜 씨를 뿌려놨대요? 욕심 많고 성질 고약한 황씨가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자 최씨 부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다. 복순아, 혹시 황신의 밭에다 씨 뿌렸냐? 복순이 바가지를 부여잡고 해맑게 대답했다. 그 밭이 우리 밭보다 훨씬 넓기도 넓고 햇빛도 잘 들길래요. 호박이 커지려면 넓어야 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네 집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어쩌냐? 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아이고, 속 터져. 며칠 뒤 장마가 들이닥쳤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퍼부는 바람에 마당 옆 밭은 물에 잠기고 애써 뿌린 씨앗들은 모조리 썩어버렸다. 헌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복순이가 엉겁결에 잘못 뿌렸던 황신의 묵은 밭만은 신기하게도 물이 쫙 빠지더니 며칠 사이 싹이 돋고 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 밭은 원래 황씨가 돌이 많고 벌레가 들끓는다 하여 포기하고 손도 대지 않던 버려진 밭이었다. 그해 여름, 황신의 밭엔 탐스러운 호박이 산처럼 자라났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하고 장터엔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다. 복순이 손에 뭐가 있나벼? 그러니까 말이야. 갸가 바보가 아니라 복덩이여, 복덩이. 최씨 부인은 멍한 얼굴로 무성하게 자란 호박밭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진짜 이 계집이 바보인 건지 복을 타고난 건지 내 알다가도 모르겠다. 차츰 시간이 흐르며 복수는 서서히 이 집안살이에 익숙해져 갔다. 봉길이 산에 나무하러 나서면 복순이도 조용히 그 뒤를 따랐고 가는 길마다 말동무가 되어 주었다. 불편한 다리로 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복순이 먼저 나서서 척척 도와주곤 했다. 어느 날 산길을 오르던 복순이는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나뭇가지로 땅을 쿡쿡 찔러가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복순아, 어여 나뭇가지나 주워야지. 언제까지 거기서 놀 거요? 봉길이 멀찌감치 서 다리를 절룩이며 말했다. 복순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힘껏 나뭇가지를 땅에 찔러 넣었는데 묘한 쇳소리 같은 소리가 났다. 복순이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다. 오라버니, 땅 속에 뭐가 있는데요? 봉길도 이상해서 절뚝절뚝 걸어와 복순이 옆에 쭈그려 앉았다. 둘은 손톱이 닳도록 흙을 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흙빛에 얼룩진 청자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니, 이게 뭐여? 봉길은 숨을 삼켰다. 복순이는 두 손으로 조심스레 항아리를 꺼내더니 덮여있던 뚜껑을 살짝 열었다. 그 순간 흙먼지 사이로 빛을 발하는 금가락지가 굴러나왔다. 복순이는 금가락지를 손에 끼고 봉길을 올려다보며 활짝 웃었다. 오라버니, 나 금반지 생겼슈. 그럼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예요? 봉길은 그런 복순이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복순이는 금가락지를 손에 꼭 끼고 봉길은 흙이 잔뜩 묻은 청자 항아리를 조심스레 들고 산길을 내려왔다. 터덜터덜 마당을 들어서자 마침 장독대 앞에서 장을 뒤적이던 시어머니가 두 사람을 보고 말했다. 아니, 너희는 어디서 흙투성이가 돼서 오누?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다가왔고 복순이는 손에 낀 금가락지를 보여주었다. 어머님, 저기 산에서 땅을 파다가 이걸 찾았어요. 봉길도 청자 항아리를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항아리 속에는 흙먼지에 덮인 엽전과 금가락지 몇 개가 반짝였다.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아니, 이게 대체 어디서 난 게냐? 땅 속에서요. 나뭇가지로 장난치다가 지가 찾았어요. 복순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한참을 입을 다물지 못하던 시어머니는 이내 복순이의 두 손을 덥석 붙잡았다. 이쁜 우리 며느리 복순아. 아이고,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최씨 부인은 금반지를 끼고 마당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복순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머금었다. 그때 봉길이 조용히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니, 복순이 가만히 보면 모자란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가 장가를 잘 갔구만요. 그주? 봉길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최씨 부인은 고개를 돌려 봉길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엔 복순이에 대한 말 못할 고마움이 고스란히 서려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최 씨 부인은 빙긋이 웃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허허, 내가 복덩이를 발로 걷어 찰 뻔했구먼. 따사로운 봄 햇살이 골목을 감싸 안았다. 복순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마을 끝까지 퍼져나갔다. 이놈의 눈발, 이러다 얼어 죽겠네. 산짐승도 얼어 죽을 판에 사람을 눈보라 속에 몰아넣을 줄이야. 조선중엽. 소금장수 덕구는 장터에서 소금을 팔아 이고을 저고을 떠돌아다니는 사내였다. 소금값은 짭짤했지만 그만큼 발품을 팔아야 했다. 장에선 흥정을 해야 하고 들판에선 비바람을 견뎌야 하는 그야말로 떠돌이의 삶이었다. 그날도 마을 장터에서 소금을 팔고 산길로 접어들었는데 하늘이 심상치 않았다. 바람이 먼저 뺨을 때리더니 이내 굵은 눈송이가 사방에서 몰아쳤다. 순식간에 세상이 하얗게 변했고 발 아래 길마저 사라졌다. 대낮인데도 앞이 안 보이네. 허참, 사람 잡을 날씨구먼. 소금지게는 점점 무겁게 젖었고 눈은 발목까지 차올랐다. 앞을 가르는 눈발에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기는데 등 뒤에서 뽀드득 뽀드득 눈이를 밟는 발자국 소리가 차가운 바람 사이로 또렷하게 파고들었다. 덕구는 고개를 돌렸다. 눈보라 사이로 젖은 치마를 붙잡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머리칼은 흩어져 얼굴에 붙었지만 입가에는 묘하게 해맑은 웃음이 걸려 있었다. 아니, 이 눈에 뉘시오? 지는 복희라고 하는데요? 그 말과 함께 복희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러나 눈보라는 점점 거세졌고 시야는 더욱 좁아졌다. 산짐승 울음 같은 바람 소리에 덕구는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찔했다. 그때 복희가 갑자기 말했다. 오라버니, 이대로 가다간 얼어 죽을 거유. 지가 아는 데가 있으니 어여 따라오셔요. 치마를 걷어준 복희는 눈밭을 헤치며 능숙하게 산비탈을 타고 올랐다. 덕구는 잠시 망설였으나 이대로 가다간 정말 목숨을 잃을 수 있겠다 싶어 그녀를 따라갔다. 바위가 벽처럼 솟은 곳에 어둠 속으로 숨은 동굴이 나타났다. 안쪽은 바람이 막혀 한결 따뜻했고 복희는 구석에 쌓아둔 마른 장작을 꺼내들었다. 여기 앉아요. 제가 불 피울게요. 눈 피할 땐 이만한 데가 없구만요. 복희는 두 손을 비벼 불씨를 붙이며 이제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하고 싱긋 웃었다. 손놀림이 서툴 줄 알았는데 불씨는 금세 살아났다. 덕구는 불빛에 비친 복희의 얼굴을 보며 문득 물었다. 근데 댁은 왜 날 따라왔어? 아님, 원래 가던 길이었어? 복희는 불꽃을 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요, 오라버니가 길 잃고 헤매는 게 보여서. 눈보라에 사람 하나쯤 있으면 덜 무섭잖아요. 동굴 안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자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 소리는 멀어졌다. 벽에 기대어 앉은 덕구는 지게를 내려놓고 두 손을 불 가까이 뻗었다. 복희는 치마자락을 말아 무릎 위에 올리고 젖은 버선발을 불에 쬐었다. 이런 데가 있는 줄은 몰랐어. 여긴 아는 사람이 없을 거구만요. 지만 아는 비밀 동굴이에요. 허, 비밀 동굴이라. 그런데 댁은 왜 날 도와준 거요? 이 눈발에 소금 지고 가다간 얼어 죽을 게 뻔하잖아요. 그걸 어찌 보고만 있나요? 바깥에선 여전히 눈이 휘몰아쳤고 동굴 안은 점점 따뜻해졌다. 덕구의 지친 몸은 불가에 앉자마자 풀려버렸다. 나른함이 몰려오며 무거워진 눈꺼풀을 더는 버틸 수 없었다. 덕구는 어느새 깊은 숨을 내쉬며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몸이 이상하게 포근한 기운에 감싸여 있는 걸 느낀 덕구는 눈을 떴다. 그리고 바로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이게 뭐야? 옆에서 복희가 두 팔로 덕구를 감싸 안은 채 가슴팍에 얼굴을 꼭 파묻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고르고 잔잔했으며 얼굴은 홍시처럼 발그레하게 물들어 있었다. 덕구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참, 별 해괴한 처녀를 다 보겠네. 이런 식으로 사람 놀래키면 쓰어. 그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고쳐 입고
지게를 챙겨 동굴을 나섰다. 아침이 되자 눈발은 잦아들고 파란 하늘이 서서히 드러났다. 덕구가 눈길을 헤치며 길을 나섰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또 따라붙었다. 고개를 돌리니 복희가 환하게 웃으며 그의 뒤를 졸졸 따라오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겁니까? 아님 댁으로 가는 길입니까? 오라버니 따라가는 길이죠. 하룻밤을 같이 보냈는데 그냥 헤어지는 건 도리가 아니잖아요. 아니, 큰일 날 소리.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요? 복희는 대꾸 대신 해맑게 웃으며 눈길을 앞서 걸었다. 터벅터벅 눈길을 걷던 중 꼬르륵 하는 소리가 고요한 산중에 울려 퍼졌다. 덕구가 옆을 흘끗 보니 복희가 머리를 극적이며 민망하게 웃었다. 하루를 굶었더니 덕구는 잠시 걸음을 옮기다가 앞쪽에 걸린 주막 간판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따라오시오. 어딜요? 배꼽 소리 들으니 내가 다 창피하네. 주막이나 들립시다. 말은 시큰둥했지만 발걸음은 주막 쪽으로 향했다. 복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주막 안은 장작불 냄새와 된장국 향이 뒤섞여 푸근했다. 덕구는 복희를 구석자리에 앉히고 주모에게 밥 2그릇을 주문했다. 복희는 숟가락을 잡자마자 허겁지겁 밥을 퍼먹기 시작했다. 눈치라고는 전혀 모르는 그 모습이 덕구 눈엔 괜스레 안쓰럽게 보였다. 그때 옆에서 술잔을 닦던 주모가 눈을 가늘게 뜨고 다가왔다. 아니, 복희 아니여? 세상에 어디서 만났소? 아는 사람은 아니고 눈길에서 길 잃은 걸 만나 데리고 왔소. 허허, 그렇구만. 복희야는 부모는 진즉 세상 떠나고 친척집 돌아다니며 눈치밥 먹는 아이지. 근데 주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살짝 몸을 기울여 덕구 귀에 속삭였다. 저 아가 좀 모자라유. 마을 사람들은 바보 복희라 부른다오. 덕구는 시선을 돌려 복희를 바라봤다. 복희는 밥풀을 잔뜩 입가에 묻힌 채 숟가락을 쥔 손을 멈추고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덕구의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릿해졌다. 밥을 다 먹고 덕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여기서 헤어집시다. 덕분에 하루 잘 보냈소. 그렇게 뒤돌아섰는데 눈치도 없이 복희가 다시 그 뒤를 졸졸 따라왔다. 아니, 왜 자꾸 따라옵니까? 오라버니, 저 데리고 살아주시면 안 될까요? 뭐요? 나 참. 덕구는 어이가 없어 잠시 말문이 막혔다. 복희는 멈추지 않고 능청스럽게 말을 이었다. 우리가 그냥 사이도 아니잖아요. 눈보라치는 산길에서 어두운 동굴 불빛 아래서 하루를 보낸 사이인데 이대로 가는 건 아니죠. 지금 나더러 그쪽이랑 뭐. 나 참 기가 막혀서. 지가요. 갈 곳이 없구만요, 지가. 그 말에 덕구는 잠시 그녀의 발끝을 내려다봤다. 눈에 젖어 눅눅해진 버선 끝이 딱딱하게 얼어 있었다. 그 속에 발가락까지 시린 기운이 전해지는 듯해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다. 따라오시오. 단 하루 이틀만이요. 알겠소? 고마워요. 근데 오라버니 참 착하구만요. 갈 곳 없는 여자를 눈앞에 두고 가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었다. 그 길로 덕구는 복희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대문이 덜컥 열리자 눈발 사이로 지게를 맨 덕구가 들어섰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 모습에 방 안에서 나물 다듬던 어머니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런데 그 뒤로 젖은 치마를 꼭 쥐고 해맑게 웃는 처녀 하나가 따라 들어왔다. 아니, 저 처녀는 또 누구요? 눈길에 갇혀서 하루만 신세 좀 지게요. 지는 복희라고 해요. 오늘부터 여기서 살 거구만요. 복희의 말에 어머니는 손에 쥔 부추를 떨어뜨릴 뻔하며 눈이 동그래졌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길 주막으로 착각한 거요? 덕구도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하루 이틀만 묵게 해준다고 했지. 여기서 산다니 무슨 말이오? 그러자 복희가 입가에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띠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님, 저랑 덕구 오라버니 어제 하룻밤 같이 보냈거든요. 순간 덕구와 어머니의 눈이 번쩍 마주쳤다. 아니, 뭔 소리를 하는 거요? 어머님 오해하시잖소. 에이, 오라버니, 사실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눈 뜨실 때 분명 저를 안고 계셨구만요. 그게 동굴에서 남녀가 부둥켜 안고 잤으면 뭐 말 다 했죠. 안 그래요, 어머님? 덕구는 말문이 막혀 손사래를 쳤고 어머니는 입술을 꾹 깨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복희는 그저 희죽 웃으며 구들에 슬쩍 자리를 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복희를 방에 남겨둔 채 덕구의 팔을 잡아 부엌으로 끌고 갔다. 그러더니 손바닥으로 등을 탁 하고 내리쳤다. 너 정말이냐? 저 계집이랑 같이 하룻밤을 보낸 게 사실이요? 아니에요. 그게 눈보라 피하려고 동굴에서 불 쬐다가 그만 잠이 들었는데 그래서? 눈 뜨니까 안고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이놈아. 저 계집 보니까 아무 연고도 없는 처자인디. 어쩌려고 여길 데려온겨. 오자마자 구들에 몸지지는 꼴을 보니 딱 봐도 눌러앉을 작정 같구만. 덕구는 손사래를 치며 변명했다. 아니, 하루 이틀만 묵게 하려는 거라니까요? 하루 이틀은 개뿔. 저것 좀 봐라. 벌써 창뚝대 기웃거리고 있구만. 어머니는 부엌 문틈으로 힐끔 밖을 내다보았다. 복희는 장독대 옆에서 김치독 뚜껑을 척 열고 고개를 쏙 들이밀어 냄새를 킁킁 맡고 있었다. 어머, 이 김치 맛있게 익었겠네요. 이거 제가 썰까요? 아니, 누가 너더러 썰어달래? 그럼 그냥 먹어도 되죠?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이 처녀가 천진한 건지 뻔뻔한 건지 분간이 안 됐다. 그러나 복희는 아랑곳 없이 장독대 앞에 쪼그려 앉아 김치를 쭉 찢어 입에 넣었다. 아삭 소리가 나자마자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손을 털며 감탄했다. 어찌 이리 맛깔나요? 이 집 김치 맛보니까 내가 참말로 잘 왔구나 싶어요. 덕구는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입가가 실룩였다. 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복희를 내려다보다가 결국 한숨과 함께 말했다. 에휴, 밥이나 먹고 생각하자. 며칠 뒤 장날 아침, 덕구 어머니는 복희를 데리고 장에 나왔다. 복희는 장터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와, 여긴 먹을 것도 많고 사람도 많네요. 하며 연신 감탄을 쏟아냈다. 그 사이 장꾼 안악내 셋이 고개를 맞대고 수군거렸다. 아이고, 저기 덕구 어멈 아니여? 맞네, 맞아. 근데 옆에 있는 처자는 누구래? 모른 척해. 그게 덕구가 눈보라 속에서 주워온 여자라던데? 아, 바보 복희. 저 처자가 영 모자란다던디. 아이고, 덕구 눈 높아서 장가 못 간다더니 하필 바보 처녀를 데리고 살 줄이야. 참말로 그 집도 재밌게 됐구먼. 이야기가 점점 커지자 덕구 어머니의 귀끝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에구, 사람 입이 밥보다 가벼우니 원. 헛소리 좀 작작들해. 그때 멀찍이서 구경하던 복희가 희죽 웃으며 아낙네들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다들 지 얘기 하시는 거죠? 동굴에서 덕구 오라버니랑 하룻밤 잤슈. 그래서 시집 왔구만요. 아낙네 셋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쳐다봤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복희는 신나서 말을 이어갔다. 그날 눈보라가 얼마나 몰아쳤는지. 오라버니랑 불 쬐다가 그만 같이 자버렸지 뭐예요. 남녀가 부둥켜 안고 잤으니 그게 뭐겠어요? 아낙네들이 서로 눈짓하며 수근거리는 사이 어머니는 얼굴이 활활 달아올라 복희 손목을 덥석 잡아 끌었다. 아이고, 제발 입 좀 다물고 다녀. 입을. 왜요? 좋은 얘긴데. 다들 웃고 계시잖아요. 웃는 게 아니여, 이거사. 하고 이를 갈며 복희를 장터 한쪽으로 끌고 갔다. 장에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덕구가 지게를 메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가 두 팔을 허리에 얹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놈아, 하루 이틀이 벌써 열흘이여. 아니, 동네 소문이 벌써 장판 5일장만큼 퍼졌어. 너 장가 다 갔다 이놈아. 알아 몰라? 덕구는 흠칫 놀라 지게를 내려놓고 고개를 긁적였다. 아니, 어머니. 그게 하지만 어머니의 성난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너 계속 복희자를 여기 둘 거요? 동네서 다들 바보 처녀 데리고 산다 그러고 아낙네들이 장터에서 나한테 눈짓하는 거 내가 다 봤다 이놈아. 덕구는 난감한 표정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다. 어머니, 복희가 갈 데가 없잖아요. 일단 우리 집에 조금 같이 있지요. 어머니는 두 손을 번쩍 들며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눈보라 속에서 바보 처녀를 주워와서 식구를 만드냐? 그때 부엌에서 복희가 얼굴을 내미며 해맑게 외쳤다. 어머님, 저 김치 좀 더 먹어도 돼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이마를 짚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어느덧 달포를 훌쩍 넘기자 마을에선 덕군의 집에 바보 처녀가 들어와 산다는 소문이 골목마다 퍼졌다. 그러던 어느 날 빨래터에 모인 마을 처녀들이 복희를 발견하곤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리고는 슬쩍 다가가서 빙 둘러쌌다. 복희야, 덕구 오라버니한테 이쁨 받는 비법 알려줄까? 정말요? 뭔데요? 저기 개울가 알지? 한밤중에 달빛이 물 위에 비칠 때 그 물에 세수하면 얼굴이 환해진대. 근데 그냥 세수만 하면 안 돼. 치맛자락 바짝 걷어서 몸이 바는 물 속에 있어야 효과가 있대. 옆에서 처녀들이 웃음을 꾹 참으며 맞장구 쳤다. 그래야 물속 달빛이 몸속까지 들어간다니까. 복희는 입이 벌어질 정도로 눈을 크게 뜨고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참말이에요? 그렇다니까. 내가 너한테 거짓말 하겠니? 처녀들은 돌아서자마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키득거렸다. 아이고 저 바보. 이 엄동설 안에 나갔다가 얼어붙는 거 아니야? 다른 처녀가 피식 웃으며 맞받았다. 글쎄 말이야. 근데 진짜 나가면 웃기겠다. 처녀들은 돌아서서 키득거리며 비웃었지만 복희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었다. 이뻐지면 오라버니가 더 좋아하겠지 하는 생각에 신이 난 복희는 그날 밤 달빛이 은빛으로 번지자 살그머니 대문을 열었다. 손에는 작은 바가지를 들고 조심스레 개울가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고 발밑에 눈이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냈다. 달빛에 반짝이는 개울가가 가까워지자 복희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발끝을 담그더니 주저없이 물속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더 들어갔다. 차가운 물이 무릎을 넘고 종아리를 타고 올라왔다. 으흐, 차갑네. 그래도 예뻐지려면 참아야지. 몸이 반쯤 잠기자 복희는 양손으로 물을 떠 얼굴에 척척 끼얹었다. 그러고는 별빛이 반짝이는 물속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편 장터에서 늦게 돌아온 덕구. 어머니, 복희는요? 몰라. 저녁 먹고 나선 안 보이던데? 순간 덕구 얼굴이 굳었다. 설마 말도 없이 나간 건 아니겠죠? 아이고, 내가 그 계집애 때문에 속 썩은 게 얼만디. 알아서 지 갈 길 가면 좋은 거 아니여? 뭘 찾으러 나가려고 그래? 찬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덕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곳저곳을 헤매다 개울가에 다다랐다. 달빛 아래 복희는 치마를 걷어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었다. 양손으로 물을 떠 얼굴에 척척 끼얹으며 눈을 가늘게 감았다. 아니, 이 한밤중에 얼음물에 뭐 하는 거요? 달빛을 씻으면 예뻐진다잖아요. 별빛이 물에 반짝이는 것 좀 보셔요. 오라버니, 저 좀 예뻐졌죠? 복희의 뺨은 홍시처럼 시뻘겋고 입술은 추위에 퍼렇게 질려 덜덜 떨고 있었다. 덕구는 혀를 차며 성큼 다가가 주저없이 복희를 번쩍 업었다. 이러다 동상 걸리겠어. 얼른 집으로 가요. 복희는 덕구 등의 얼굴을 파묻으며 말했다. 오라버니 등은 아궁이보다 따뜻하네요. 달빛 속에서 덕구의 깊은 한숨과
복희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함께 번져나갔다. 찬바람을 가르며 덕구가 복희를 업고 마당에 들어섰다. 등에 매달린 복희는 여전히 희죽 웃고 있었고 덕구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부엌에서 장작을 패던 어머니가 고개를 들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 이 밤중에 뭘 하다 엎혀 들어오냐? 개울가에서 몸 담그고 얼굴 씻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미쳤구먼, 이 날씨에. 그 몸뚱이로 얼음장 물에 들어갔다간 뼛속까지 얼어붙을 뻔했네. 복희는 등에 매달린 채로 손을 내밀며 해맑게 말했다. 어머니, 걱정 마셔요. 오라버니 등이 따뜻해서 벌써 다 녹았어요. 어머니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덕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허허, 이놈아. 네 등이 저렇게 따뜻하니 이 계집은 이제 죽어도 안 나가겠구먼. 덕구는 대꾸 대신 복희를 방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 이후로 복희의 소동은 이어졌다. 맑은 날, 덕구 어머니와 복희는 개울가로 빨래를 하러 갔다. 복희는 빨래 방망이를 퍽퍽 치며 신나게 노래를 불렀다. 빨래를 다 헹군 복희가 개울가에 널어놓은 빨래 중 하나를 번쩍 들더니 동네 아낙네들에게 활짝 웃으며 외쳤다. 이거 제가 빤 거예요. 아주 잘 빨았쥬? 아낙네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까이 와서 보는데 그게 다름 아닌 덕구의 커다란 빤스였다. 아낙네들이 서로 눈짓하며 킥킥거렸다. 아이고야, 민망해라. 저거 덕구 속고의 아니여? 참나, 저리 당당하게 들고 자랑하는 처녀는 처음 보네. 덕구 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 복희팔을 탁 치며 말했다. 아이고, 그것 좀 내려놔. 그걸 왜 사람들 앞에서 흔들고 자빠졌냐? 아니, 뭐 어때서요? 누리끼리 하던 게 이렇게 새하얘졌는디. 잘 빨았다고 자랑한 건데요. 아낙네들 웃음소리에 개울가가 떠들썩해졌다. 복희는 왜 웃는지 모른 채 물살에 빨래를 한 번 더 퍽 하고 담갔다. 그날 저녁 덕구가 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네 부끄러운 속고이를 온 동네 아낙들이 다 봤다. 그거 들고 자랑질을 하고 있더라? 아니, 누가요? 누가긴? 네 옆방에 사는 그 계집이지? 복희가 부엌 문틈에서 희죽 웃으며 고개를 내밀었다. 오라버니, 제가 깨끗하게 빨아서 말려놨으니 내일 입으시면 돼요. 아니, 속구이를 사람들 앞에서 흔들고 다니면 어쩌자는 거요? 그게 뭐 어때서요? 뽀얗게 잘 빨았다고 칭찬도 받았는디. 덕구는 한숨을 쉬다. 결국 웃음이 터졌다. 참나, 당신은 부끄럽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구먼. 그런 건 몰라도 오라버니 속고에 빨면 기분 좋아하실 거라는 건 알죠. 덕구는 머리를 극적이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에휴, 속도 다 보여주고 옷도 다 빨아주고 그냥 이참에 한 방을 써라 둘이. 그 후로 복희는 점차 덕구네 집에 스며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덕구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밥 얻어먹는 처녀쯤으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구석구석에 복희의 손길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쌀독 옆에 놓인 물독이 비어있으면 냉큼 채우고 손이 야무져 집안일은 물론 밭일까지 척척 해냈다. 길가에 서 있는 노파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할머니, 그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며 냉큼 달려가 짐을 받아들었다. 어느 날 오후 대문이 쾅 열리더니 복희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그 뒤엔 6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가 눈물과 콧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채 서 있었다. 어머니, 이 아이 길을 잃었대요. 집이 어딘지 모른다 해서 데려왔어요. 아이고, 남의 집애를 왜 데려와? 그냥 두고 오면 위험하잖아요. 그럼 금방 찾아주고 올게요. 그리고는 아이 손을 꼭 잡고 이웃집 골목부터 장터 어귀까지 샅샅이 발품을 팔았다. 해가 기울고 달빛이 번지려는 찰나 마침내 아이 부모를 찾아냈다. 다음 날
고마움의 표시라며 보리쌀 서말과 마늘 꾸러미가 덕분에 마당으로 들어왔다. 그걸 본 어머니는 슬쩍 중얼거렸다. 바보는 맞는데 참 마음은 곱네. 며칠 뒤 또 다른 소동이 벌어졌다. 복희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길모퉁이에서 비에 흠뻑 젖은 강아지 한 마리가 떨고 있었다.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힘없이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복희는 주저하지 않고 치맛자락 끝을 찢어 강아지의 다리에 감아주고 품에 꼭 안았다. 아니, 이걸 왜 데려왔어? 다리가 아파서 혼자 못 걷잖아요. 좀 나으면 보내줄게요. 며칠 뒤 강아지는 마당을 싱싱 뛰어다니며 꼬리를 살랑거렸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또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흘러 덕분에 마당에도 따스한 봄 햇살이 내려앉았다. 허나 그 평화로움 속에 묘하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평소 부엌과 장독대를 부지런히 오가던 덕구 어머니가 그날은 아침부터 방에 누운 채 일어나질 않는 것이었다. 에휴, 몸이 영 무겁구나. 덕구는 서둘러 어머니 곁에 다가가 이마에 손을 얹었다. 미열이 이틀째 이어지고 기침 소리도 잦아들 기미가 없었다. 그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하지만 소금장수인 덕구는 장터로 나가야 했다. 어쩔 수 없이 지게를 꾸리면서도 눈길은 자꾸만 방 안을 향했다. 짐을 꾸리며 덕구가 어머니 쪽을 자꾸 돌아보자. 그때 부엌 문가에 서 있던 복희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오라버니, 어머니 걱정 말고 장에 댕겨 오셔요. 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 꼭 낫게 해드릴게요. 덕구는 짧게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어머니, 잘 부탁하오. 복희는 씩 웃으며 장독대 옆에 놓인 약초 꾸러미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날부터 복희의 하루는 온전히 어머니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졌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쌀죽을 고소하게 끓여 그릇에 담아 방으로 들였다. 뜨거우니 천천히 드셔요. 그는 어머니를 부축해 마당에 나와 햇볕을 쐬게 하고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주며 저녁이면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살살 닦아주었다. 밤에는 방 한구석에 자리를 펴고 누웠지만 어머니가 기침을 할 때마다 번개처럼 일어나 물을 건네고 등을 쓸어주었다. 눈이 반쯤 감긴 상태에서도 복희의 손길은 한 번도 거칠어진 적이 없었다. 며칠 뒤 어머니의 기침은 잦아들고 얼굴빛도 한결 환해졌다. 마당에 나와 햇살을 쬐던 어머니가 덕구를 불렀다. 네가 없는 동안 복희가 날 얼마나 정성껏 봐줬는지 아니? 밥부터 약까지 밤새 옆에 붙어서 지켜줬다. 덕구가 복희를 바라보자 복희는 손사래를 치며 씩 웃었다. 아니 뭘 그런 걸 갖고요. 당연히 지가 해야죠. 겉은 허술해 보여도 속은 여물었어. 네가 장가를 가더라도 이만한 며느리는 찾기 힘들다. 보다 보니 인물도 참말로 곱다야. 그날 밤 덕구는 말없이 복희를 데리고 들판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달빛 아래서 복희가 돌아보자 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눈보라 속에서 만난 게 참 묘한 인연이었어. 그쵸? 그래서 제가 말뚝 받고 살겠다 했잖아요. 이제 그 말뚝은 내가 박아주리다. 우리 혼인합시다. 복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깔깔 웃었다. 그럼 이 집은 이제 제 집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집 되는 거요. 달빛 아래 들판에 앉은 복희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갔다. 혼례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덕군의 마당에 모였다. 잔치상 옆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바보라더니 저 복희가 덕구 집에 복을 들였네. 그러게, 사람은 겉이 아니라 속을 봐야 한다니까? 덕군은 혼례상 옆에 앉아있는 복희를 보며 웃음을 참았다. 그때 복희가 몸을 살짝 기울여 소곤거렸다. 오라버니, 그럼 우리 오늘부터 한방 쓰는 거 맞죠? 덕군은 기침을 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어머니와 하객들이 동시에 어머나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왜요? 부부가 같이 자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마당 가득 웃음이 퍼졌다. 따뜻한 봄 햇살 속에서 덕군의 집에는 예전보다 더 큰 웃음과 복이 깃들어 있었다. 장맛비가 퍼붓던 어느 여름밤, 홍단의 초가집 지붕 위로 비가 쏟아지고 방 안엔 호롱불 하나가 아련히 빛나고 있었다. 홍단은 작은 바늘에 실을 꿰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창호지를 때리는 빗방울 소리, 그것 말고는 들리는 게 없었다. 들리는 소리라 해봐야 처량한 빗소리뿐이구먼. 사람 소리 하나 없는 이 집이 이게 사람 사는 집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바느질하던 손이 멈췄다. 혼잣말을 꺼내놓는 것도 이제 습관이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을 잃고 5해를 혼자 살아냈다. 웃음도 눈물도 이제는 다 지쳐 심장 소리조차 조용히 꺼져가는 것만 같았다. 그때였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삐걱이는 낡은 울타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죽어가는 듯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홍단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비 오는 밤, 그것도 깊은 밤중에 누가 이 산골짜기까지 찾아온단 말인가? 조심스럽게 호롱불을 들고 나가 문을 밀자 빗속에 한 사내가 문 앞에 축 늘어진 채 쓰러져 있었다. 피가 섞인 진흙이 옷에 묻고 발목은 부어올라 있었으며 숨은 가쁘게 들락거렸다. 놀란 홍단은 다급히 그의 몸을 흔들며 중얼거렸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래요? 제발 정신 좀 차려봐요. 밤중에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신 거요? 홍단은 쓰러져 있는 총각을 가까스로 일으켜 그의 팔을 자기 어깨에 끼웠다.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붙잡고 젖은 바닥을 질질 끌리듯 걸어 겨우겨우 안방에 눕혔다. 찢겨진 옷 사이로 드러난 허벅지에는 크고 깊게 패인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이 사람 그냥 놔뒀다가는 진짜 큰일 날 뻔했구먼. 홍단은 정신을 잃고 눈을 감은 남자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콧날은 높고 눈썹은 짙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이따금 미간을 찌푸리는 표정이 마치 꿈속에서 본 사람처럼 익숙했다. 이런 얼굴을 어째 산속에다 굴려놓고 왔을꼬? 홍단은 숨을 꾹 참고 손에 물수건을 들고 옷자락을 걷었다. 닦아낼수록 그의 몸이 드러났다. 검게 그을린 어깨, 단단한 가슴, 말뚝 같은 팔뚝까지.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목젖이 꿀꺽 넘어갔다. 오메, 나 지금 뭐 하는겨? 죽어가는 사람 앞에 두고. 내가 미쳤나벼? 정신 챙겨 홍단아. 부끄러움과 놀람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곧 정신을 가다듬고 물수건을 다시 들었다. 사람이 먼저지. 사람부터 살려놔야지. 그녀는 조심스레 다친 다리를 찜질하고 방 한켠 솥에서 끓이던 쑥물을 들이부어 상처를 닦았다. 잠시 뒤 사내는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눈꺼풀이 덜덜 떨리더니 이윽고 깊은 잠에 들었다. 홍단은 방구석에 등을 기대어 앉았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고 호롱불은 바람결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사내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혼자 산 지도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이 밤중에 남정네 하나 들였다고 설레는 건 또 뭐요? 참말로 환장하겠네. 그러고는 손에 힘을 툭 빼며 작게 웃음을 흘렸다. 그렇게 춘식이라는 남자는 홍단의 방에 홍단의 밤에 스며들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내리던 비는 말끔히 그쳤고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이 해가 쨍하게 떠올랐다. 촉촉한 마당엔 햇살이 내려앉고 옆집 과부 월순이의 소리가 성큼성큼 울려 퍼졌다.
홍단아, 오늘 장애 우시장도 선다드만. 얼른 준비여. 같이 가자구먼. 뭔 대답이 없어야? 아직 자는겨? 월순이는 여느 날처럼 대문을 쓱 열고 익숙하게 방으로 들어서려다. 방 안 이불 위에 누워있는 사내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오메, 이게 누구여? 남정네 아니여? 웬 남정네가 네 방에 누워있대? 부엌 쪽에서 찬물 부는 소리와 함께 홍단이 헐레벌떡 뛰쳐나왔다. 아따 깜짝이야. 성님, 그냥 문은 좀 두드리고 들어오지 그래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자녀. 방에 저 총각은 누구냔 말이여. 홍단은 멋쩍게 웃으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어젯밤에 말이요. 산에서 굴러떨어졌는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나가보니까 이 양반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더라니까요. 혼자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안으로 들였지. 월순이는 슬금슬금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남정네를 빤히 내려다보며 말했다. 참말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은 또 처음 보네. 어찌 그리 사람이 고나게 자는데도 눈썹이 저리 짙고 코는 또 어찌 저리 날렵하냐. 홍단이 팔짱을 낀 채 눈을 흘겼다. 이구 그만 봐요 언니. 이 사람 아직 정신도 안 돌아왔는디. 월순이는 입꼬리를 실룩이며 킥킥 웃었다. 아따야, 간만에 구경 좀 해보는 거지. 이리 잘생긴 사람은 어찌 꼭 네 집 문 앞에서 쓰러지냐? 내 집 놔두고잉. 둘은 총각의 얼굴을 보며 들썩이는 어깨로 수군대며 웃었다. 죽은 듯 숨 한 자락 없던 사내가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손끝을 움직였다. 홍단은 그 미세한 떨림에 놀라 재빠르게 곁으로 다가갔다. 저 정신 좀 드슈? 사내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떨리며 천장을 헤매더니 옆에 선 홍단을 바라봤다. 여긴 어디입니까? 충청도 본 속리산 아래 작은 마을이요. 어젯밤 피를 흘린 채로 대문 앞에 쓰러져 계셨어요. 사내는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양서 내려와 속리산 산삼 구하러 갔다가 비에 미끄러져 정신을 잃었나 봅니다. 한양분이셔요? 예. 속리산 근처에 귀한 산삼이 많다 하여 그리로 올랐다가 비바람에 그만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구르게 되었소. 홍단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몸을 일으키려다 쓰러지듯 내려앉았다. 아유, 움직이지 마셔요. 발목이 부었고 다리엔 큰 상처도 났쇼. 며칠은 꼼짝 마셔야 쓰겄소. 사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다. 댁이 이 집 안주인입니까? 홍단은 쑥스럽게 웃었다. 예, 이 동네에서 혼자 사는 과부구먼요. 남편은 벌써 저 세상 사람 됐고요. 사내는 미간을 찌푸리다 말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 몸이 크나큰 신세를 진 셈이로군요. 댁의 조남을 여쭈어도 되겠소? 지는 홍단이에요. 홍단. 참 고운 이름이옵니다. 저는 박춘식이라 하오. 홍단은 그의 이름을 마음에 되뇌었다. 춘식. 이상하게. 그 이름이 마음 한구석에 말랑하게 맺혔다. 춘식이? 이름도 착하게 생겼네요. 근데 이런 고운 분이 쭉 혼자 계셨단 말입니까? 세상이 참... 그 말에 홍단은 잠깐 멍해졌다가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걸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푹 숙였다. 저 총각 방금 나한테 곱다고 한겨? 나 참 과부 마음에 불을 지르려고 작정을 한겨 뭐요? 홍단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입술을 꼭 다문 채 미소가 새어나오지 않게 애써 참았다. 늦은 오후, 홍단은 부엌을 분주히 오가며 저녁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솥에서는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었고 달걀지단을 곱게 얹은 고기볶음에다 새콤한 장아찌며 그 귀하다는 민어찜까지 한 상 가득 차려진 밥상은 마치 며칠 만에 돌아온 남편을 맞이하는 상 같았다. 저는 밥 한 술만 있어도 감사한 몸인데 이거
아무리 그래도 너무 거창한 거 아닙니까? 춘식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그 말에 홍단은 수줍게 고개를 갸웃하며 대꾸했다. 거창하긴요. 혼자 먹다 남은 거 그냥 좀 내놓은 것 뿐이니께. 괜한 부담은 마시고 어서 드셔요. 하지만 그 상은 누가 봐도 진수성찬이었다. 그때였다. 대문이 덜컥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홍단아, 거 있냐잉? 월순이었다. 평소처럼 방으로 들어선 월순은 밥상 앞에 앉은 춘식과 눈이 마주친 순간 입이 벌어졌다. 오메, 이 양반 이제 정신이 쪼까 돌아온 것 같네? 홍단은 씩 웃으며 말했다. 근데 다리가 영 안 좋아서 좀 더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한양에서 왔대요. 여기 음식이 입에 맞을란가 몰라. 월수는 그 말을 듣자 잠시 입꼬리를 실룩이며 말했다. 아이고, 나도 마침 효종갱을 푹 끓였는데 그냥 갖다 드릴 걸 그랬구만. 그러곤 방 안에 들어와 앉았다. 월수는 한참을 말없이 춘식을 보다가 그 앞에 놓인 밥상을 훑어보며 말을 꺼냈다. 근데 홍단아, 저 민어는 엊그제 장에서 사온 거 아니여? 그거 아껴두려던 거 아니었나? 응? 아이고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대요. 집에 온 손님 밥 한 끼 잘 먹이는 게 더 낫지요. 안 그래요? 아이 뭐, 그렇지. 밥 한 끼 잘 대접해야 쓰겄지 뭐. 월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렸고 손가락은 소매 끝을 쥐고 꼼지락거렸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노을이 물든 하늘 아래 홍단네 평상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홍단은 수박을 조심스레 썰고 있었고 월수는 그 옆에서 수박 한 조각을 집어들어 춘식에게 건넸다. 수박 한번 잡숴 보셔요. 어마하게 달다니께? 예, 이렇게들 잘해주시니 몸이 금세 나았습니다. 춘식이 살짝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슬슬 떠나볼까 합니다. 이렇게 신세만 질 수는 없는지라. 순간 평상의 공기가 살짝 가라앉았다. 홍단이 수박칼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직 몸도 멀쩡히 다 나으신 것도 아닌디? 이 산골에서 어딜 간다고요? 한양까진 며칠을 가야 할 텐디? 안 돼요. 무리시라니까. 월순도 얼른 거들었다. 그려, 몸 좀 성하다고 짐부터 싸면 서운하지. 이 몸뚱이로 가다간 고갯마루도 못 넘기고 들어눕것슈. 고마우면 뭐 우리 반일도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지내봐요. 그러곤 능청스레 덧붙였다. 게다가 말이여, 우리 집 처마가 금간지 오래되는디 그거 손볼 사람도 마땅찮고 그냥 조금만 더 있으셔요. 춘식은 당황한 얼굴로 두 여인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홍단은 놓치지 않고 말했다. 아유,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래요? 그냥 조금만 더 계셔요. 우리 집 좀 봐주신다 생각하시고. 월순도 씩 웃으며 거들었다. 그래, 장날마다 약초도 팔아보면 괜찮지 않겠슈? 홍단은 조심스레 수박 한 조각을 들어 춘식 앞으로 내밀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는데 요거나 한 입 드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셔요. 그러자 월순도 서둘러 수박 조각을 집어들었다. 아니야. 요건 내가 직접 깎은 거니까 이걸 먼저 드셔요. 이게 더 달아. 춘식은 두 조각 사이에서 잠시 망설이다.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이러다 배가 찢어지겠습니다. 서늘한 저녁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세 사람 사이엔 뭔가 미묘한 기운이 번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월수는 이상하리 많지 자주 홍단네 집을 드나들었다. 대문 밖에 서서 슬그머니 안을 들여다보는가 하면 마당가에 앉아 호미질을 하다가도 허리를 쭉 펴며 아이고 허리야. 혼잣말인 척 일부러 소리를 높였다. 손에 호미를 들고 이리저리 흙을 쑤시는 신용을 하면서도 귀는 줄곧 홍단네 방안을 향해 기울어 있었다. 눈은 마당을 보는 척 했지만
마음은 방 안 그 총각에게 달려 있었다. 월수는 자꾸만 궁금해졌다.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웃음소리는 왜 그리 자주 들리는지, 괜히 홍단이 웃기만 해도 속이 베베 꼬였다. 아유, 뭔 짓거리를 하는데 저리 웃고 자빠졌다냐. 홍단이 저것이 남정네 하나를 보더니 눈이 그냥 헷가닥 뒤집혀 부렸구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였다. 월수는 하루가 멀다 하고 홍단네 마당을 찾았다. 손에는 늘 뭔가가 들려 있었다. 직접 담근 아삭한 열무김치며 들기름에 노릇하게 부쳐낸 두부전까지. 그야말로 정성이 듬뿍 담긴 한상이었다. 수줍은 척 웃으며 춘식 옆에 딱 붙어 앉더니 접시에 담긴 열무김치를 집어 조심스레 그의 입 앞에 내밀었다. 자요, 총각. 이건 아침에 막 꺼낸 거요. 시원할 때 먹어야 맛이라니까. 에이, 입 좀 벌려봐요. 춘식은 당황한 듯 머뭇거리다가도 그 정성에 못 이겨 김치를 한 입 받아 먹었다. 그 장면을 본 홍단의 손이 순간 멈칫하더니 쥐고 있던 쟁반을 덜컥 내려놓았다. 두 여인의 사이에 흐르던 웃음은 이제 은근한 칼날처럼 서서히 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며칠 뒤 한낮에 볕이 내리쬐는 마당. 춘식은 상의를 벗은 채 장작더미 앞에 섰다. 등줄기엔 땀이 흐르고 굵은 팔뚝엔 햇빛이 번들거렸다. 힘차게 도끼를 내리치는 소리에 마당가에 물동이를 들고 서 있던 홍단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 모습에 그녀는 괜히 목덜미를 만지작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이고야, 저 근육 좀 봐. 오메나 왜 이리 숨이 가빠지냐잉? 그 순간 난데없이 월순이 마당으로 뛰어와 천연덕스럽게 춘식에게 다가갔다. 홍단아, 물 한 그릇 줘봐라잉. 월수는 물이 철철 넘치는 바가지를 두 손으로 들고 씩 웃으며 춘식 곁으로 성큼 다가갔다. 춘식 총각. 이 무더위에 땀을 저리 흘리면 큰일 나요. 자자, 가만히 있어 봐요. 지가 등어리 한번 시원하게 적셔드릴 테니까. 찬물이 등에 닿자 춘식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아이고, 시원하네요. 그는 고개를 살짝 뒤로 돌려 월순을 바라보며 장난스레 눈을 찡긋했다. 손이 참 야무지십니다. 월순의 손끝이 순간 파르르 떨렸다. 입가에 스르르 웃음이 번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 저 양반이 지금 나한테 저리 웃어주는 거요? 시방, 나 심장 터지겠는데 이 일을 어쩐다냐? 월수는 괜히 뺨을 한번 쓰다듬고는 조심스레 물바가지를 내려놓았다. 그러곤 스스로를 다잡듯 속삭였다. 웜에 남사스럽게 내가 왜 이런데? 그저 등 한번 씻겨줬을 뿐인디. 아이고, 미친다 진짜. 그 장면을 부엌에서 본 홍단의 눈매가 슬쩍 가늘어졌다. 그녀는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속으로 웅얼거렸다. 아이고 참, 너네 집만 보고 있나? 언제 번개같이 날아왔대? 너네 마당에서 너네 손님 등목까지 시켜주고 앉았네. 잠시 뒤 홍단은 시원한 수염차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더우셔서 혼났겠슈. 이거 드시고 좀 식혀요. 춘식이 고개를 돌리며 웃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들 잘해주시니 몸이 더 빨리 낫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월순이 또 씩 웃으며 말했다. 그려. 그러니 내일 아침엔 우리 집 담장도 좀 봐주슈. 장맛에 흙이 좀 무너졌는데 손이 모자라서 말이여. 홍단의 눈꼬리가 또다시 실룩였다.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담장 볼 시간 있으면 우리 집 고방 문짝부터 고치셔야죠. 그거 하다 말았잖아요. 춘식은 난감한 얼굴로 두 여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바람은 불었고 평상의 공기는 미묘하게 일렁였다. 며칠이 지나자 춘식의 몸도 부쩍 회복되었다. 지팡이 없이도 천천히 걷게 된 그는 이젠 매일같이 동네 뒷산을 오르며 약초를 캐고 다녔다. 혼자 조심하셔요. 산길 미끄러운 게. 홍단은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춘식이 뒤를 돌아보며 손을 번쩍 흔들었다. 홍단 아씨, 걱정 마시구려. 좋은 약초 캐다가 만난 거 사올 테니.
기다리시오. 그 모습에 홍단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다. 오메, 아씨? 뭐요? 진짜 저 양반이 나한테 매미 있는 거 아니오? 저러니까 꼭 내서 반갑구먼. 홍단은 볼이 붉게 물든 채 속으로 중얼거렸다. 춘식은 이젠 아침마다 나갔다가 해걸음에 돌아오는 게 어느새 일상이었다. 그날 캔 약초를 장터 약초방에 내다 팔아 반찬거리를 사오기도 하고 향이 진한 들기름 한 병을 슬쩍 안겨주며 웃기도 했다. 그가 장에 다녀오는 날이면 늘 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고 얼굴엔 봄날 같은 기운이 돌았다. 며칠 후 춘식은 장에서 돌아오며 큼직한 보자기 하나를 조심스레 내밀었다. 오늘은 귀한 약초를 캤습니다. 그 덕에 닭 한 마리 살 수 있었지요. 두 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사왔습니다. 맛있게 드시지요. 홍단과 월수는 말없이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그날 저녁, 솥에서는 귀한 인삼과 대추를 품은 삼계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마당 평상 위, 셋이서 둘러앉아 닭 한 마리를 나누기 시작했다. 에구, 춘식 총각 덕분에 이런 귀한 걸 다 먹네요. 홍단은 조심스럽게 닭다리 하나를 뜯어 춘식 앞에 내밀었다. 자, 힘도 써야 하니까 어서 드셔요. 춘식은 멋쩍은 듯 웃으며 닭다리를 받아들더니 다른 쪽 닭다리 하나를 집어 홍단 쪽으로 건넸다. 그럼 이건 홍단이 드시지요. 닭다리 좋아하시잖아요. 두 사람 사이엔 순간 조용한 웃음이 번졌다. 눈이 마주친 찰나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그 모습을 힐끔 보고 있던 월수는 닭 모가지를 앞접시에 덜어놓고 젓가락을 들었다가 속으로 이를 꽉 물며 생각했다. 아니 저것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여? 그날 밤 월수는 또다시 홍단내 문틈 사이를 엿보았다. 초가 지붕 아래 낮게 깔린 불빛,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웃음소리, 모든 게 괜히 속을 뒤집는 듯했다. 그리고 다음 날 낮, 춘식은 약초를 캐러 간다며 산으로 올라가고 마당에는 홍단과 월순 둘만 남았다. 평상 위, 그들은 찰떡을 반쪽씩 나눠 들고 있었지만 눈빛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갔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 홍단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근데 성님, 요즘 뭐가 그리 궁금하셔서 우리 집에 그렇게 허구한 날 오시는겨? 월수는 떡을 천천히 씹다 말고 말했다. 아니 뭔 소리여? 내가 너 걱정돼서 오지? 안 그러면 뭐하러 오겠어? 성님, 설마 춘식 총각 맘에 두고 계신 건 아니죠? 그 말에 월순의 눈매가 스르르 접히더니 이내 번뜩였다. 나원 참! 홍단이 너 말 잘했다야? 그건 내가 할 말이여. 너 총각 앞에서 웃음 흘리고 눈 질끈 감는 거 내가 다 모를 줄 아냐? 홍단도 참지 않았다. 아니, 입이 있으니 웃지. 내가 총각이랑 웃던 말던 성님이 뭔 상관이래요? 월순이 이를 갈며 떡을 내려쳤다. 오음에 미치고 팔짝 뛰겄네. 누가 보면 네가 그 총각 마누라라도 되는 줄 알겠다야. 결국 두 여인의 말다툼은 고성이 되었고 그 와중에 월순이 먼저 머리채를 잡아챘다. 아이고, 내가 춘식이랑 잘 되니까 배 아파서 머리채 잡는 거요? 성님이야말로 욕심이 과하지요. 너 지금 뭐라 씹으렸냐? 이게 남자 보더니 눈이 뒤집혀선 이젠 위아래도 없고 아주 그냥 싸가지가 하늘을 찌르네. 둘은 마당 바닥을 굴렀다. 홈이며 떡이며 나뒹굴었고 고양이도 놀라 도망쳤다. 그때였다. 대문이 벌컥 열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춘식이었다. 헌데 그 뒤로 곱게 차려입은 아리따운 처녀가 조심스레 따라 들어왔다. 홍단과 월순의 몸짓이 멎었다. 그리고 순간 정적이 흘렀다. 춘식은 처녀를 가리키며 조심스레 말했다. 이분은 약초방 주인의 따님이옵니다. 얼마 전부터 마음을 나누게 되었지요. 저는 이제 그만 떠나려 합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춘식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두 분께 큰 은혜 입고도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이분과는 약초를 갖다 드리며 몇 번 뵙게 되었는데 제 마음이 먼저 움직여 버렸습니다. 춘식은 두 여인을 차례로 바라보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고맙고 또 죄송합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아가씨와 함께 말없이 대문을 나섰다. 홍단과 월수는 아가씨의 손을 꼭 붙잡고 멀어져가는 춘식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잠시 후 월순이 먼저 입을 뗐다. 홍단아, 이게 무슨 일이냐? 실컷 정성 들여 살려주고 먹이고 재워줬더니만 결국 딴 년이 채가는 거 보네. 홍단도 피식 웃으며 쓴숨을 내뱉었다. 성님, 지 볼 좀 꼬집어 보소. 이거 꿈꾸는 거 아니지라. 먼 산에 해가 지고 있었다. 두 과부의 얼굴엔 놀람과 허망함이 동시에 번져갔다. 며칠 뒤 초가을 저녁, 홍단내 마당 평상 위에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다. 두 과부는 나란히 막걸리를 돌렸다. 한참을 말없이 멍하니 하늘만 보던 홍단이 막걸리 잔을 들며 툭 던지듯 말했다. 성님, 우리가 그래도 사람 하나 살려냈잖아요. 그 총각 아가씨랑 잘 살면 됐지 뭐. 월순도 잔을 들었다. 그러제, 우린 또 우리끼리 살아가면 되는겨. 뭐 괜히 그 총각 하나 왔다가 잠깐 정신이 헤매인 거지. 두 여인은 눈이 마주치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도 말이여, 간만에 심장이 뛴 것만 해도 어디냐? 근께 인생에 웃을 일이 생겼단 게 고마운 거지. 홍단아, 이제 우리 춘식이는 잊자. 하나 둘 잔을 비웠다. 멀리서 풍경 소리가 들렸고 두 여인의 여름은 그렇게 다시 잔잔히 흘러갔다. 조선 말기 산골 깊숙한 어느 곳, 사람 하나 드나들기 어려운 험한 고갯길 너머에 덩그러니 자리한 초가집 하나가 있었다. 그 집엔 20살 처녀 다미와 늘 기침을 달고 사는 그녀의 어머니 윤씨 부인이